안녕하세요. 저는 할렘대학교 명예교수 김우택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입니다. 도덕감정론 강의 후반부 국부론의 도덕철학적 기초입니다. 이 부분은 해설을 곁들인 발췌문 읽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덕감정론이 어떻게 스미스 경제사상의 도덕철학적 기초가 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국부론이 다루는 세상에서는 개인의 자기이익 추구와 부의 축적 욕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동기와 행위에 성경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가르침에 반하여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는 과제는 스미스에게도 쉽지 않았던 듯 합니다. 이 과제의 출발점도 공감입니다.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기쁨에 더 공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가난을 숨기려 한다. 우리가 부유함을 추구하고 가난을 피하려 하는 것은 인간 감정에 대한 이런 고려 때문이다. 탐욕과 야망, 부와 권력 및 뛰어남을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공감과 호의와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관찰되고 주의받고 주목받으려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안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허영이다. 그러나 허영은 항상 자신이 주목과 인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부유한 사람이 부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의 이목을 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유쾌한 감정에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덕성의 기원 탐구에서 우리 안에 공정한 관찰자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명예욕이 여기서는 보다 세속적 욕망인 부와 권력과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목적의 행동 동기로 작용합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열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 위에 신분 구별과 사회 질서가 기초하고 있다. 우리의 윗사람에 대한 아첨은 그들의 호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사적 이익에 대한 은근한 기대에서보다는 그들이 유리한 지위에 대한 우리의 경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부자와 권세 있는 사람에 대해 감탄하고 거의 숭배하기까지 하는 성향, 그리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경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무시하는 그러한 성향은 신분의 구별과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도덕 감정을 타락시키는 데 가장 크고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 된다. 사람들의 부와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와 슬픔보다 기쁨에 더 공감하는 성향이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는 사회 질서의 확립이라는 긍정적 결과와 우리의 도덕 감정의 타락이라는 부정적 결과입니다.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 질서의 기초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 결과는 매우 큰 딜레마임에 틀림없습니다. 중국이란 대제국이 지진으로 갑자기 그 무수한 주민과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세계의 이 부분과는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았던 유럽의 어떤 인도주의자에게 이 무서운 재앙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1억의 이웃 형제의 파멸이 있었더라도 만약 그가 직접 그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면 그는 깊은 안도감을 가지고 코를 골며 잠잘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주의자를 하더라도 자신의 하찮은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지 않은 1억의 이웃 형제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시킬 것인가? 인간 본성은 그러한 생각에 공포를 느끼며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즐길 악한은 결코 배출하지 않았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낳는가? 우리의 수동적인 감정들이 거의 언제나 이렇게 야비하고 이기적일 때 어떻게 우리의 능동적 원칙들은 종종 그렇게 관대하고 고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나 타인들에 관련된 일보다는 우리 자신에 관련된 일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무엇이 관대한 사람은 모든 경우에 또 천박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타인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라고 촉구하는가? 자기의 가장 강한 충동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인간성이라는 부드러운 힘도 아니고 자연히 인간의 마음에 켜놓은 자애의 약한 불꽃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 작용하는 것은 보다 강력한 힘이고 보다 강제력 있는 동기이다. 그것은 이성,
원칙, 양심, 가슴 속의 거주자, 내부의 사람, 우리 행위의 재판관이자 중재자이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모렴치한 열정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목소리로 우리는 대중 속의 한 사람에 불과하고 어떤 면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또 우리가 그렇게 염치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 자신을 타인들에 우선시킨다면 우리는 분개와 혐오와 저주의 정당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다. 오직 공정한 관찰자의 눈에 의해서만 자기의 자연스러운 잘못된 표현을 정정할 수 있다. 그는 우리에게 관용의 적정성과 불의의 추악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타인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우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의 적정성과 우리 자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것의 추악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같이 신성한 덕목들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인류에 대한 사랑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보다 강한 사랑이며 강력한 애착이다. 명예롭고 고귀한 것에 대한 사랑, 우리 자신의 성품의 숭고함과 존엄성, 그리고 탁월성에 대한 사랑인 것이다. 스미스는 우리가 매일 우리 주변에서 보는 자선, 관용, 자기 희생과 같은 덕목 실천의 원동력이 자기애라고 주장합니다. 이웃사랑이나 박애정신 등은 너무 약한 동기라는 거죠. 이보다 앞에 인용에서 도출된 사회질서 확립은 A의 두 번째 자기애의 도덕적 근거입니다. 이제 자기이익 추구를 위한 마지막 도덕적 근거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역사적으로 매도당해 오던 인간 본성에서 나온 행동 동기가 만들어내는 삶의 질 제고가 도덕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처럼 자연적 자유의 체제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거라는 국부론의 관점에 염두를 둔 설명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놓아여 야심을 불어넣은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곧 부자들의 상황에 감탄한다. 그는 아버지의 오두막이 그의 거처로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 저택에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고 공상한다. 두 발로 걸어 다녀야만 하거나 말잔등에 타고 다니는 피로를 참아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낀다. 자기도 마차를 타고 여행한다면 덜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몇몇 상류계층 사람들의 생활 같은 것이 그의 공상 속에 나타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부와 권세를 추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영원히 바친다. 그것이 주는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의 노력이 시작된 첫 해, 아니 첫 달에 이러한 편리함의 결여 때문에 자신이 전생에 걸쳐 겪게 될 것보다도 더 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불안을 감수한다. 그는 평생 자신이 이르지 못할지도 모르는 어떤 인위적이고 우아한 평안의 관념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항상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진정한 마음의 평정을 희생한다.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져 육체가 고통과 질병으로 쇠약해지고 적들의 불의, 동지들의 배신과 망언 때문에 그가 받아왔다고 상상하는 수많은 상처와 실망의 기억으로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와 권세라는 것이 하찮은 용도밖에 없는 자질구레한 것에 불과하며 육체의 안락과 정신의 평정을 확보하는 데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들의 족집게 상자 용도의 쓸모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부와 권세는 족집게 상자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게 편리한 이상으로 번거로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양자의 사이에는 한쪽의 편리함이 다른 쪽의 편리함보다 다소 쉽게 눈에 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부와 권세가 인간의 천성인 탁월함에 대한 애호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만족시킨다. 그러나 질병으로 무력해지고 노령으로 피로해졌을 때 헛되고 공모한 권세의 탁월함이 주는 쾌감들은 사라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쾌감들은 이전에는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더 이상 고생스러운 노력을 계속하게 할 정도로 마음을 끌지 못한다. 마음속으로 젊은 시절의 야심을 저주하고 이제는 영원히 상실한 즐거움, 즉 젊은 날의 안일과 게으름을, 그리고 손에 넣어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어리석게 희생한 것들을 부질없이 아쉬워한다. 그렇지만 자연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인류의 근면성을 일깨워주고 계속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임수다. 맨 처음 인류를 부추겨 땅을 경작하게 하고 집을 짓게 하며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게 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명 개량하게 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토지는 이러한 인류의 노동에 의해서 그 자연적 비옥도가 배가 되었고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거만하고 무정한 지주가 자신의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의 궁핍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에서 자란 수확물 전부를 자기 혼자서 소비하겠다고 상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부자라고 하루 4끼 먹니? 라는 소박하고 평범한 속담처럼 이 지주의 경우에 더 잘 들어맞는 말은 없을 것이다. 그의 위의 용량은 그의 거대한 욕망에 비례해서 크지 않으며 단지 가장 비천한 농민의 위의 용량 정도밖에 먹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얼마 되지 않는 양을 가장 능숙하게 마련해주는 농민에게, 미량을 소비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저택안의 하인들에게, 더 큰 곳에서 다양하고 자질구레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 공급하고 정돈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모든 것이 지주의 사치와 변덕에서 발단하지만 지주의 인간애나 정의감으로부터 생필품을 기대했다면 헛일이었을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토지는 그것이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주민을 유지한다. 부자는 단지 그 덩어리에서 가장 귀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할 뿐이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별로 소비하지도 못한다. 그들의 타고난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편의를 염두에 두더라도 또 그들이 수천 명을 고용한 유일한 목적이 그들 자신의 공허하고 끝없는 욕망의 충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여러 개량의 산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같은 몫으로 분할되었을 경우에 갖게 될 것과 거의 같은 생필품을 분배하게 된다. 그 결과 의도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종족 증식의 수단을 제공한다. 섭리가 대지를 소수의 귀족과 지주들에게 분할하였을 때 이 분배되어 제외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망각하지도 방지하지도 않았다. 그 사람들도 대지가 산출하는 모든 것 중 그들 몫을 누린다. 인생의 참된 행복에 관한 한 그들도 자신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삶의 수준이 다른 계층이라 하더라도 육체의 안락과 마음의 평화에 관한 한 거의 같은 수준에 있으며 큰 길가에서 햇볕을 쬐고 앉아있는 거지도 국왕들이 힘써 구하는 그러한 안전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맺는 말, 사회적 공감을 원하는 개인들의 욕망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게 하며 또 개인과 사회가 자연적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도덕적 판단과 기준의 사회적 기원 이론은 국부론을 관리하는 개인과 국가의 이익 간의 조화 이념의 기초이지요. 개인이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사회적 경험 중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삶으로서의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공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감정론에서 발전시킨 공감 이념이 국부론에서 제시한 자연질서 이념의 개념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스미스의 경제원리가 기초하고 있는 철학은 국부론 어디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질서의 철학이 그의 전 작품을 관료하고 있죠. 스미스는 무엇보다도 단순한 자연적 자유체제를 위해 몰두하였습니다. 그의 체제의 중심에는 자신의 이익을 따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전체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개인들이 있으며 그런 것이 자연 질서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의 저작들의 가르침입니다.